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세월호 사고, 경주와 포항의 지진, 그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까지 이런 큰 규모의 국가적 재난은 피해자들이나 남은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도 많은 아픔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도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최근 10년 사이 국내에서 일어난 대규모 국가적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도맡아온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난심리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이영렬 국립부곡병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 원장님을 국립부곡병원장님이라고 소개해드렸거든요. 혹시 시청자들을 위해서 국립부곡병원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 경남의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부곡 온천일 겁니다. 예, 78.5도의 자연수가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한 2km 정도 거리에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서 이제 경상권역 전체를 담당하는 거점 국가정신의료기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당연히 국가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니까 이 진료 외에도 이 국가정신보건정책 이런 것과 관련된 다른 많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비전이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인데요. 그게 보통 병원이면 어떤 걸 좀 치료를 잘하자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전이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인권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원장님을 소개해드릴 때 병원장님이라고 소개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재난심리 전문가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원장님 전공 영역이 심리학은 아니시죠? 정신과 전문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과명이 바뀌어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해서 전문의 취득한 임상 의사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국가기관에 근무한 지가 꽤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재난심리 지원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그래서 재난심리 전문가라는 조금 좀 과분한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 10년 사이에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큰 규모, 뭐, 그런 재난 현장, 그런 큰 규모의 하여튼 대규모의 재난 현장의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주로 많이 이제 담당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피해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셨어요? 처음에 제가 투입된 곳은 2007년도 태안 기름 유출 태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좀 뜸했다가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고 때 안산 현장에서 좀 일을 했고요. 세월호도 가셨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16년도 경주 지진, 2017년도 포항 지진, 얼마 전에 이제 밀양 화재까지 이렇게 이제 짧은 기간에 연이어서 참 불행한 국가 재난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제가 관심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피해 현장이건 간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또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도 같이 이제 아픔을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밀양 화재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아픔을 겪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심리치료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2월 말로 공식적인 지원은 지금 종료가 됐고요. 현재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판단되는 분들은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밀양시 공무원분들도 같이 일을 하시다가 적지 않은 많이 이제 마음의 부담을 가지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힐링의 시간 같은 걸 다음 주나 또 3월 말 중에 할 계획이고요. 예. 현재는 지금 저희는 일단 1차적으로 좀 뒤로 물러나고 현장 인력에게 인계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럼 고위험군의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볼 때 한 1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요. 50명은 넘는 그 사이인데 예. 그게 지금 이제 시간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이고 예.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이게 분이 확실히 고위험군이다 또는 좀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예.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좀 지켜보는 입장인데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간에 이제 예. 생기다 보니까 의외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난의 규모로 비하면 그 정도는 더 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고위험군의 비율은 달라지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그냥 통계적으로 말을 하면은 예. 보통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 90% 정도의 사람이 예. 소위 말해서 끔찍한 일이라는 걸 다 한답니다. 그렇죠. 한 번 이상. 예. 저도 제 개인적으로 한 번 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 내지 10% 사이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PTSD, 심리적 후유증을 겪는다고 하는데 예. 그 어떤 재난의 성격이나 뭐 기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좌우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후에 어떤 처치를 어떻게 받았느냐도 또 좌우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직 밀양은 뭐 너무 높게 나왔다, 너무 낮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폭을 넓게 잡아서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이 원장님이 일하시는 네. 국립부곡병원에 네, 대해서 좀 네. 여쭙겠습니다. 네, 네. 국립부곡병원은 언제 문을 열었나요? 1988년도, 그러니까 88 올림픽 할 예. 때 문을 열었습니다. 5월 20일 날 개원을 했는데 얼마 있으면 저희가 이제 30주년이 그러겠네요.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97년도에 이제 약물 중독 진료소를 또 같이 열었고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2015년도에 사법 환자 진료를 하는 법무병원으로 또 지정을 받아서 예. 현재 어쨌든 일반 환자분 또는 약물 환자분, 사법 환자분 다 합쳐서 한 입원 환자분이 한 200에서 250명 정도 저희가 진료를 하고 있고 예. 외래는 하루에 한 50에서 60명 분 정도가 와서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원장님이 아까 소개하셨듯이 영남 지역에 이제 국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이제 유일한 병원이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그 부곡병원이 좀 한 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 이제 그 비전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예. 이제 저희 그 기관 미션이 예.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 예. 그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의 역할도 그에 맞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남권 정신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가 정신건강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걸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세부 꼭지들이나 실제 집행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저희가 말하자면 이제 이 정책 부서의 손발 역할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집행도 하고 또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쪽으로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이라고 하는 축이 있는데 예.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많이 대두가 된 문제인데 예. 정신질환자 인권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역할 또는 뭐 지역의 여러 의료기관을 좀 저희가 뭐 선도하면서 하는 역할 그런 두 가지 축에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전에는 그냥 단순한 진료를 하는 병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진료도 물론 합니다만은 그런 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뭐 지금도 이미 한 절반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이런 재난심리 지원도 있고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하지만 또 예방을 위한 그 역할도 조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의료기관 플러스 예. 정신건강 분야의 보건소 같은 그러니까 경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소 같은 그 두 가지 역할이 이렇게 합쳐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신건강복지법이 네, 네. 이제 네. 시행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예, 예. 개정이 돼서 네.
그 구체적인 그 복지법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 그 법률의 그 이름에 사실은 예.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이제 너무 이름이 길어서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합니다만 예. 그 이름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기네요. 예, 저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인데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기존에 그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입원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예. 주안점이 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 이제 정신건강 증진,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시킬 수 있는 국가의 역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요, 많이.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이니까 정신질환자의 권리,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의 사실 최고의 그 목적은 그분들의 복지가 지원되고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 이름 자체에 그 법의 성질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부곡병원에서 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으로 네. 2차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이제 2차 진단도 이제 중요해지고 또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그 왜 그 2차 진단이 그 중요한가요, 그럼? 이 법에 이제 2조를 보면 기본 이념이라고 있는데 법에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입원 및 입소는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고 만일 입원 입소를 해야 된다면 가급적 자유로 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자유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어떤 법의 이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면 입원을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강제적으로 그때. 지금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입원시키면 물론 이건 큰일 나는 얘기지만 그렇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고 거기에 오화가 아니라 엔드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거는 뭐 그 비자의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키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명확해져야지 비로소 이제 정신의료기관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이 환자분을 좀 그분의 의사와 반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충분히 이분이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다른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같이 봐주는 이것이 이제 2차 진단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 첫 번에 그분을 본 의사 선생님과 두 번째 본 의사 선생님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분의 강제 입원이 진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다른 수단을 먼저 고려하도록 이렇게 국가가 강제하는 그런 역할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신 분들을 그 국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가서 이제 2차 진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게 물론 그 의료기관에서 다 잘 알아서 판단하셨고 꼭 입원시켜야 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입원을 시키셨겠지만 혹시 한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균형판 내지 그런 안전판 같은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역할을 꽤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전체 경남뿐만 아니라 전체 경상권에서 발생한 이런 2차 진단 수요에 저희가 한 8.2% 정도를 작년에 저희가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5% 좀 넘게 불일치율이 이제 저희가 좀 그 첫 번째 의견과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대충 그 정도만 저희가 어느 정도 균형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나 또는 뭐 양적으로나 그렇게 저희는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한 또 다른 인명의 피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2차 진단의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민하자는 거죠. 그분이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알겠는데 꼭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까? 좀 자발적으로는 안 될까?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하는 부분에서 2차 진단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질환 얘기하면 또 그 우리가 무시 못할 부분이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그 원장님께서 중독에 관한 자기 진단 시스템 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셨다는데 체크미 힐미 앱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 비슷한 제목의 그 드라마가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힐미 킬미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짝 흉내냈는데요. 그래서 네이밍을 그렇게 좀 친근하게 줘봤고 이제 이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과제로 이제 그 연구비를 받아서 개발한 건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보면은 알코올과 약물 두 가지 다 이제 그 요 범주를 누르고 들어가면 그 메뉴들이 열리면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이게 그럼 뭐냐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결국 중독 환자분들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앱입니다. 좋은 앱이네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체중을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 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보도 제공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안에서 자기가 일기도 쓰고 어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보상을 주는 어떤 게임 비슷한 것도 설정을 해놔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좀 자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건 물론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저희가 굳이 로그인을 강요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한 건 자기가 관리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른 중독과 달라서 이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 감추고 방치해서 확산되는 부분을 이런 것이라도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무료 다운 가능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작년 말에 완성을 했는데 컨텐츠 서비스 품질 인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 이제 다운로드 수는 한 3,000건을 좀 넘어갔는데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 이제 전략은 이 마약대치운동본부 또는 그다음에 뭐 국가중독통합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이것을 이제 어떤 공식적인 툴로서 사용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급하고 이 활용도를 좀 제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약물 중독이라는 거는 일단 치료를 받았다 해도 재발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에 적응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혹시 그 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노력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이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어떤 제도 때문이다, 법이다 이런 얘기는 하려는 게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그냥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유독 그 병원 뭐 또는 교도소 이렇게 어떤 수용된 공간을 벗어나 버리면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서 무슨 자조적으로 뭐 쉬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 쉼터 재활시설 같은 게 깜짝 놀랄 정도로 부족하다는 표현도 부족하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운영되는 데가 마약퇴치운동본부 뭐 그런 정도 겁니다. 그런데 쉼터 매복 건데 또 뜨인 분들이 그냥 자기 어떤 사재를 털어서 하시는 거.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쪽과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 병원을 나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거기서 좀 생활하시고 또 어려우시면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망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역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드러내놓고 자기 자신을 치료받거나 재활할 수 없는 환경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의 지원도 전에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끊기고 줄어가는 추세라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옛날에 결핵 퇴치할 때 그 사랑의 씰 그거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방송이 거기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고 우리 원장님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또 그 정신건강 전문 요원 교육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교육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전문 직역이 의사가 있겠고요. 간호사가 있겠고 임상심의사가 있겠고 사회복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죠. 그럼 이쪽도
그런 전문 좀 훈련을 받고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95년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라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정신 쪽을 어떤 법으로 말하자면 이제 포함한 최초의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97년도부터 이 과정이 생겨서 쭉 배출이 됐습니다. 1년 정도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거고요. 1년 교육을 받고요. 예. 그러고 나면 이론 실습 포함해서 1년. 그러고 나면 이제 국가가 자격증을 줍니다. 그럼 이제 정신보건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받으면서, 간호사면은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임상심사면 정신보건 전문 임상심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자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법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분을 꼭 둬야 된다,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어떤 심리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런 심리 관련 자격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단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협회 자격증이에요. 민간.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대충 한 2만 분 정도가 통계적으로 배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5%가 영남권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네요. 그리고 영남권에 이제 정신의료기관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4년도부터 이제 이 수련 과정을 시작했고, 작년까지 233분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게 이제 정신보건 전문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면 교육을 받고 받을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나, 시험 같은 건 없나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죠. 시험도 그 자격증 받기 전에 시험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TO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올해 우리는 정신보건 간호사 15분 수련 TO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20분이 지원을 하셨으면 여기 이제 경쟁이 좀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재난심리 상담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재난심리 상담이 시작이 되었나요? 그 원조 얘기가 나오면 국밥집부터 뭐 다른 거 얘기까지 다 이제 설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되게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세 가지 이제 그 원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게 재난을 당하면은 이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제 입장에서 접근한 이제 원조가 있는데, 그게 94년도 성수대교 붕괴, 그다음에 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전 국민이 경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황이었죠, 거의.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대구 지하철 2003년도. 그것도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를 어떤 이런 재난심리 지원 활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항상 법을 따지게 되는데, 법으로 재난심리라는 말이 아주 공식적으로 딱 언급이 된 게 언제냐면은,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는데 2004년도에 이전에 이제 풍수해관리법이라는 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안전법이라고 하는 걸로 통합이 되면서 거기 이제 법과 시행령에 이걸 넣습니다. 재난심리 지원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게 또 하나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희 복지부에서 볼 때는 실제로 그렇게 이제 행안부가 그 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시점으로 잡지만 어떤 실제적으로 국가의 전문 인력이 동원돼서 투입이 돼가지고 재난심리 지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국립정신병원 인력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현장에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걸 할 때 그 당시 국립공주병원장이었는데요. 공주가 이제 그 충청도 그쪽이다 보니까 나가게 됐죠. 그때를 저희는 이제 이런 국가적 단위의 재난 심리를
지원을 시작한 처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원조설이 서로 좀 다 갈리는데 대충 그래도 보면은 한 15년은 됐다. 이제 그렇게 대규모로 재난심리라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 나가기 시작하고 뭐 조직체가 생기고 한 게 한 15년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민간 수준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본격화된 거는 법이 그렇습니다. 제정된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다. 외국에도 이런 재난심리 상담을 우리보다 진행하고도 있고 또 먼저 진행한 그 국가들도 있겠죠. 재난심리의 어떤 기원이 사실 어디가 있냐면 그 양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그 이제 군인들의 어떤 전쟁 후유증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98년도 코소보 사태 때 뭐 우리나라에서도 몇 분이 가서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 중심으로 이제 그 현지 주민들한테 나가죠. 지금도 그 맥이 이어져서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자연재해 쪽으로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건 그 2004년도 인도양 쓰나미, 그다음에 2008년도 중국 수찬 대지진, 그다음에 그 전부터 일본은 그 지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지진으로 인한 그런 그 심리 지원 활동들이 있어 오고 왔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나라와 그렇게 큰 갭은 없습니다. 자연재해만 놓고 보면 큰 갭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별에 큰 차이는 없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자연재해가 많이 있는 나라가 먼저 심리 상담 먼저 하고 많이 하고 있고. 일본은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게 좀 돼 있었고. 그렇죠.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나라. 그러면 우리 이 원장님이 처음 재난심리 활동하신 것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07년도 12월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났고 2008년도 1월 초쯤에 해가 넘어갔죠. 태안 주민 중에 한 2분 정도가 좀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태안군 인구가 한 5, 6만 정도 되는 곳입니다. 지금 한 6만, 그때는 좀 더 적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혀지고 뭐 이게 이제 뭐 언론 중심으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뭐 하고 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아무 정말 개념도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오늘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가면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좀 틀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처음에 이제 태안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다시 확인한 질문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런 재난 현장에 가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 그럼 약간 이제 질환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재난 심리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위험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호하고 잡아주는 개념과 이게 뭔가 당신이 뭔가 하여튼 좀 뭐 취약해서 이랬다고 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우선 거기서부터 조금 좀 이렇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저도 처음에 나가서 이게 무슨 계몽 활동 무슨 뭐 우울증이란 뭐 자살 예방 뭐 이런 교육 같은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상담 부스를 차려놓고 이렇게 오시면 이제 뭐 일반 우리가 그 진료하는 상담처럼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진을 하시고 그렇죠,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심리적인 거, 정신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데 그건 이해하기 위한 거지 그분들을 환자로 대하거나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사고 안 나고 더 큰 문제 생기냐고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듬어주고 거기서 정말로 문제가 되실 분을 빨리 선별해내서 적절한 치료로 조기에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핵심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차츰차츰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알게 돼서 지금 이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자 세종병원 화재가 났다. 그럼 대체 모든 재난이 다 그렇지만 누가 피해자냐? 누가 피해자냐? 예. 일차적으로 생각하면 191분의 사상자가 있겠죠. 사상자 이제 사망하신 분, 다치신 분. 예. 그 가족. 그다음에 병원 직원.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현장에 동원됐던 보면서 그 트라우마틱한 그 현장에 노출된 분들 그 명단을 쫙 우선 잡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한 최초에 한 327분 정도였고 예. 나중에 좀 더 확대해서 한 400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하고 지원해 줄 거냐?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이제 전원돼서 누워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영안실에 유족으로 계시고 예. 또 어떤 분은 현장에서 또 계속 자기 일을 꾸역꾸역 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집에서 망연자실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결국 이 상황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사고 나지 않고 다른 일 문제 생기지 않고 할 거냐? 예. 이런 개념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뭐 여기 모여서 저희들의 뭐 우울증 강의를 들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어디 이렇게 상담부수 차려놓고 물론 그 상담부수는 있습니다만 예. 거기로 찾아올 정도의 분들은 난 거죠. 예. 그렇죠. 정말 문제가 되는 분은 방 안에 꽁꽁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 고위험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주 정밀한 그 유도 폭탄처럼 이렇게 예. 좀 발전해 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그냥 아주 통상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참 스스로 많이 낭패스러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잘못해서 네. 다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그 질병하고는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예, 예, 나는 예. 그게 되는 거죠. 예. 10년 동안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다른 관점으로 네, 그렇죠, 접근을 그렇죠. 해야 예. 돼. 그 이제 한 10년 넘게 예, 이제 예. 그 재난 현장에 지금 계셨었는데 예. 가장 그래도 그 기억에 남는 재난 현장을 이건 별로 질문이 좋은 질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시청자님께서. 역시 포항입니다. 아, 포항 지진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재난 이런 심리에 대해서 어디 외국에 가서 따로 뭐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할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예. 유일하게 제가 어디 선진지에 가서 배운 게 있다고 하면은 2013년도 10월에 예. 그 스촨 대지진은 엄청난 재난이었죠. 예, 그때. 실종자하고 사망자가 합쳐서 한 25만 되니까 25만이라는 숫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작은 도시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다 보니까 그거를 2013년도쯤에 나름대로 다 수습을 하고 그 경험을 다 모아서 그 북경에서 WHO 포럼을 자기네가 주관을 해서 예. WHO 직임을 받아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디제스터 멘털 헬스 뭐 포럼이라고 할 그런 재난 심리 예, 포럼이 예. 되겠네요. 근데 예. 거기 주제가 From Challenge to Opportunity 해가지고 결국 도전에서 기회로 예. 하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슬로건으로 교육 포럼을 하면서 거기 어떤 워크숍 과정을 한 일주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롤플레이도 막 시키고 막 카드도 예. 주고 하면서 너는 이제 피해자야. 피해자 역할을 해봐. 그럼 너는 이제 처음에 만난 사람이 너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였는데 실습을 겸한 예, 그걸 워크숍. 어떻게 뭐 어떻게 하다가든 제가 가서 들었어요. 참여하시게 됐네요. 예. 뭐 사실은 저희 사례 발표하는 건 줄 알고 제가 그때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한국 대표로 갔는데 보니까 그거 교육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엉겁결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여진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여진이 왜 그렇게 무섭지? 근데 그 강사가 아주 진지하게 여진에 대해서 사실 본진보다 정말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는 게 여진이다. 스촨의 여진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끔찍한 본진 후에 오는 여진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공포를 줬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경주 지진 현장에 처음 나왔고 그다음에 예. 이제 포항에 나가서 지금 현재까지도 포항은 여진 때문에 여진이 많이 있죠. 힘들어하시고 그 대시민 공개 강좌 또 한 꼭지를 하게 돼서 갔는데 여전히 여진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사실 뭐 사망자 수가 그렇게 크게 난 것도 아니고 뭐 건물 왜 그렇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경험이고 이제 우리도 예.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이 여진이야말로 지진의 심리적 피해의 핵심에 있는데 예. 이걸 이제 포항에서 생생하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그 포항은 늘 제가 그 뉴스도 찾아보고 또 그쪽에 연락도 하고 이번에도 2월 11일 날 이제 그 쭉 잠잠하다가 한 번 더 큰 여진이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구정 연휴인데 예. 정말 제가 조마조마했던 게 그분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다시 흥해체육관에 가셨을 분들이 혹시 그 극단적인 선택했을까 봐. 그래서 그쪽 그 인력과 계속 연락하면서 뭐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그 번도 쓰고 뭐 필요하면 지원도 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포항 지진이 저는 가장 큰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혹시 그 치료 대상자 중에서 혹시 인상 남아서 또 잘 치료된 사람이라든지 또 뭐 그 아픔의 정도가 굉장히 컸다라든지 하여튼 여러 이유로 더 기억에 남는 혹시 그 뭐 분이 있습니까? 구체적 사례를 여기서 언급하면 프라이버시 그렇죠. 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노출될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한 거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분이 누구냐면 제가 상담해 드렸던 분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실 수 있으면 그런 건 물론 아니지만 마치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카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국내 최고 재난심리 전문가 이것도 얘기 들으면 제가 속으로 깜짝 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재난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집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은 결국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기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못 참고. 그러실 수 그게 있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뭐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인명을 손상하는 일이겠지만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 대책 없이 충동적으로 사업을 접으시는 분도 있고요.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결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닌 것을 모르시고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네요. 근데 그런 경우에 누군가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을 그것도 좀 제대로 고정하시옵소서 하고 말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제가 역할을 하게 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지내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고정하세요. 제발 고정하세요. 라고 말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도와줘서 극복한 분들이 이제 기억에 제일 남으신다는. 그렇죠. 그때 더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 그러니까요. 그 원장님께서 가장 그 재난 현장 중에서 아주 그 기억에 남고 그 마음에 두시는 그 현장이 포항 지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포항 지진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진이 가장 그 지진 중에서는 본진보다는 더 아주 그 심리적인 타격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럴 땐 주로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라면 쓰는 어떤 구호가 슬로건이 있습니다. 근데 대시민 강자나 경주에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 그게 아주 그 지진하고 딱 맞네요. 지진을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여진이 왜 무섭냐면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죠. 근데 여진은요 올 때 소뚜껑인지 자라인지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본진의 시작인지 여진으로 끝날 건지 여진을 경험할 때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은 멈췄네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한번 본진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진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트라우마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건데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그 자리에다 또 그 상처를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네. 때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묘하게도 밤에 많이 느껴져요. 주변이 조용하니까 밤에 많이 오기도 하지만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불안해서. 밀양화재 같은 경우 보면 불이 저기 납니다. 예. 불과 나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지진은요, 내가 지금 진앙의 중심에 있는지 진앙의 외곽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극대화되는 공포가 반복적으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여진이 끝나나, 여진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뭘 할 텐데 이러면서 나중에는 심리적으로 내가 여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예. 흔들림에 따라서 내 마음도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자기 마음을 찾아서 자기가 하는 찾고. 거예요. 그러니까 예. 흔들려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 흔들려도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게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각오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하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의지로 할 수 있는 작은 자유를 찾아서 예. 그거를 의례행위처럼 종교처럼 예. 반복하는 거. 그게 저는 일상의 리듬을 회복하라고 억지로라도 일상의 리듬을 하시던 일 계속 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여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심리적 방어 대책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저 원장님 그 재난 현장에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심리 치료할 때 혹시 매뉴얼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아, 예. 좀 설명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있네요. 네,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만든 거고요. 가급적 이 매뉴얼은 두꺼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최대한 얇게 만들었고요. 뭐 그림으로 많이 만들어서 쉽게 접근하니까 예.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썼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어떤 WHO의 그 심리적 응급처치의 그 기준이라든지 예. 그런 어떤 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을 다 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저희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거기 동원된 현장 인력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예. 또 그다음에 대상자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다량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출동을 합니다. 예. 그 이제 그 재난심리지원의 매뉴얼도 이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심리 전문가들에 대한 재교육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다양한 사례들이 또 그 재난 현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심리적 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과정 교육을 해서 지금 인력을 이제 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양성하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인증된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인증서도 줍니다. 예. 그래서 그 양성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어떤 재난에 대한 재난 심리, 재난에 대한 접근법을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에 각 재난별로 특화된 예. 상황이 있죠. 예. 화재는 다르고 수해도 다르고 지진도 다릅니다. 예.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고 후쿠시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방사능 때문에 현장 접근하는 문제가 어렵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원전이 같이 터졌느냐 지진만이냐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매뉴얼과 인력과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장의 리더십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이 한 역할이 이제 가면은 이제 우선 저희 병원 직원들을 같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다니는 팀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핵심 인력이 되면은 그다음에 지원받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뭐 경북도 인력 이렇게 있죠. 그다음 또 자원봉사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그 재난심리 지원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꾸리게 되고 예. 이 인력이 일사불란한 게 신뢰성 있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 개인적인 어떤 거 나는 뭐 무슨 이런 쪽 학파의 교육을 받아서 난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런 데서 제가 이제 그 좀 잔소리꾼 역할도 하고 이제 호랑이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예. 제대로 훈련받은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전체가 일관된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일관된 서비스, 조직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게 재난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찾아와서 예. 너 당신 힘들죠 하고 상담해 주겠다 하면 대뜸 드는 생각이 의심일 겁니다. 그렇죠. 누구지? 왜 이러지? 그리고 실제로
포항 같은 경우에 실제로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심리 상담해 준다면서 받으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저희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자극적인 가십을 원하는 그런 황색 언론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꼭 인증된 팀으로 여기 명찰 작업해하고 뭐 이런 자켓도 있고 개인 행동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현장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세 박자가 제대로 됐을 때 비로소 피해자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만 딱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 재난심리 지원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그 재난심리 지원 활동하기 전에는 그런 전체적인 사전교육 같은 것도 하시겠네요. 평소에 교육을 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 원. 저희가 뭐 제가 그날도 11시에 갔다 오는데 이게 국가적인 재난이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이제 중수본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이제 위에서 또 뭐 총리님이나 대통령님이 관심 갖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데이 원에 저녁 뉴스 9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웃라인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재난 지역 분들한테 신뢰성 있는 메시지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입된 인력, 이 투입된 인력을 누가 총괄하는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디까지가 지원하는 범위고, 뭐 등등. 그래서 그 데이 원에 그 저녁 뉴스, 보통 공중파 저녁 뉴스 8시나 9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데이 원이 저희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원장님이 이제 재난을 겪은 사람들하고 가장 가깝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들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거는 뭘까요? 간단한 답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단계마다 다릅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서 만나는지 다르는데요. 사람이 재난을 당하면 초기에는 멍합니다. 흔히 말하는 혼미백산, 경악이라고 하는 단계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전전긍긍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긴 살았는데 어머나 이게 또 오면 어떡하지? 그러는 단계가 옵니다. 그거는 뭐 불이건 지진이건 수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생각난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내가 살긴 확실히 살았구나. 근데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후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다음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원망, 분노, 좌절.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시기도 좀 지나고 나면 그래 살아보자. 살아가는데 잘 안 사라져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긴 사는데 밥을 먹어도 먹긴 먹는데 먹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자기 하루하루의 삶을 눌러서 이렇게 담는다고 할까요? 그러고 살아가는 단계. 보통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심리의 변화, 그렇죠. 그 하나하나의 시간에 그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재난에 따라 다르지만 이 순서는 제가 변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술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이걸 뭐 이제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순서는 대충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멍하니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깨우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근데 그 정신 차리세요 하는 게 대개는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멍하니 앉아있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는 재난에 대처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정신없는 상황에서 엉뚱한 짓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강조하는 게 누구랑 좀 얘기를 하셔라. 사람이 실제로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면 뇌가 얼어붙는데요. 근데 뇌가 어디가 얼어붙냐면 말하는 중추 중심으로 혈류가 떨어지면서 뇌 전체가 언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부터 다시 피가 돌면서 뇌가 깹니다.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 심리 현장에서 뭐 무슨 매뉴얼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를 뭐 치면서 뭘 얘기해라, 뭐 주문처럼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그 곡한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걸 하는 게 그 부분을 자극시키는 하나의 그러면 나는 행동일 어떤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한다. 어떡할까요? 그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든 말을 하든 뭔가 하든 움직여서 깨우는 게 그 멍한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절부절하고 있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이제 그 중기 정도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 돌아오기 힘든 강. 아까 말씀드렸는데 2차 피해를 방지.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엉뚱한 판단을 못하도록 그분을 말려드리는데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단계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한이나 상처 이게 잊으려고 해도 쉽게 잊어지는 게 아니고 털어내려고 해도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털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커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이전과 다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이걸 통해서 인생을 좀 다시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다든지, 한 지역사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도 흥해 이제 도시 재생 사업에 많은 희망들을 걸고 있는데, 예. 그 건물을 그냥 그대로 무너진 건물을 그대로 세우고 도로를 그대로 하는 거, 피해가 원위치 된 것 같지만 잃어버린 세월, 그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죠. 더 잘 살게 되죠. 그래야지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계에 따라서 제가 이분은 어떤 단계에 있구나, 내가 이분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고 접근해야겠구나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람이나 단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단계는 참 간단한 단계는 아니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한 또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용서, 무슨 감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반론을 하나를 더 하면은, 사람이 가진 힘을 좀 믿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의외로 제가 재난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보는데요. 정말 어떻게든지 일어서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힘이 있고 더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것만 자꾸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본 게 뭐였냐면, 총기 사고. 그 플로리다, 한국 연합뉴스에도 한번 클립이 나왔는데, 2주 만에 학생들이 돌아왔어요. 그 열 몇 살 된 고등학생애가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한다는 소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할 건데,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상의 삶을 찾고 즐기는 것이 먼저 간 친구들을 배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열 몇 살짜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지금 이제 단계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피해자한테 필요로 하는 지원 내용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트라우마의 위험성이라든지 심리 상담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을 우선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대답해야겠죠. 아니 유엔 재해기구가 재난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정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지역사회의 기본 조직과 정상 기능을 와해시키는 대규모 사건으로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할 수 없고 일상적 능력으로는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의 정의인데, 무슨 얘기냐면, 지역사회는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나쁜 일을 경험하고 살지만 그 나쁜 일을 처리하는 이미 자원들을 갖고 있죠. 병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상황. 예를 들어서 수천대지. 외부에 도와줘야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난 상태에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나한테도 매일매일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매일매일 그날의 운세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자기 친구로, 자기의 기존 조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해결이 되면 재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선을 넘었다. 이건 나 혼자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지점은 재난인데, 그 지점일 때는 꼭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재난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게 더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건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재난을 당하고 그 상태를 부정하시고 자기 상황을 부정하는 거죠. 그냥 멍하니 조용히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에 나가서도 그렇게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냥 한번 언론에 나왔는데,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집이 무너졌는데 이러고 계세요. 그분이 그 다음에 농약병 보면 무슨 생각 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깨우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희랑 손잡고 나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재난과 재난 아닌 것의 저는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보시기에 네. 한 10년 넘게 이제 재난 지원 네.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 재난을 당했을 때 네. 심리 지원의 필요성, 네. 뭐 이제 또는 뭐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제 시민들의 의식 조금 변했을까요? 변했다고 보세요? 많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아유, 많이 예.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고 중요성이 대두돼서 예. 약간 옆으로 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만 그럴 부분에 보면 저는 이제 가슴이 또 살짝 어디 가서 약간 아픈 걸 느끼는 게 사실 우리는 한국사 근대사 전체가 재난이었고 전체가 트라우마였습니다. 예. 지금 압축적인 성장을 했기 트라우마를 때문에.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와서야 비로소 그분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뭐 위안부 할머니부터 그렇게 그렇죠. 사시다 가셨는데 예. 지금 와서야 우리가 이 심리적인 피해라가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런 것까지도 국가가 돌봐야 되는 영역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변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이제는 좀 더 이게 정밀해져야겠다. 정말 그 한 알의 탄환을 가지고 이게 그 표적을 맞추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밀하고 고도화되고 전문화돼서 예.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재난 극복 활동과 같이 연계해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도화되어야겠다. 예. 그런 것을 앞으로의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부곡병원의 역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재난심리 상담에 대한 자세한 걸 많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방송 끝으로 꼭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흔히 그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간이 약이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약이 되게 시간을 써야 약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심리적 상처나 신체적 상처나 저는 똑같다고 보는데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예. 여기 반창고로 밴드로 잘 붙여놓으면 시간이 약이겠지만 여기다 계속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물 붓고 하면 시간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처가 악화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재난심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는 뭐 꼭 저희들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재난에 대처하는 것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시간을 잘 보내는 건데 그 시간을 잘 보내는 게 거듭 강조합니다만 두 가지. 자꾸 문제를 확대시키지 마라. 두 번째는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뭔가 만성화를 요인을 만드는 건데 그런 만성화 요인이 스스로 자꾸 뭐 재난과 관련된 그 자극에 폭로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일상생활이 뭐 무너진다든지 또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 못한다든지 뭐 등등으로 어떤 요인든지 간에 만성화되는 자꾸 일을 자초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끝날 일을 확대시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2차 피해, 뭐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고 예. 이 시간을 약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자기가 스스로 이 시간을 약을 쓰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이런 또 국가적인 지원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막 가까이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 자원들을 이용하셔서 부디 이 재난으로 인한 시간을 약으로 잘 쓰셔서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나쁜 상태로 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에게 정부의 지원이나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